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압축 정리 강의 이제 1교시고요. 1교시에는 이제 간단한 OT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커리어 패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 강의 있고, 그 다음에 압축 정리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의 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라고 약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평가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좀 딥하게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진도도 굉장히 좀 천천히 나갔었고, 관세평가라는 개념이라든지 이해를 여러분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관세평가 강의를 하게 되면서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이때는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하는 게 뭐냐면 암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번에 기출문제 혹시 다 시험 보고 계셨죠? 혹시 시험 보셨어요? 오늘? 이번 어땠어요? 관세평가? 아, 승대 씨 안 보고 왔어요? 관세평가 시험 혹시 보셨죠? 예, 시험 봤는데 일단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몰랐었어요. 네네. 네네. 개정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몰랐다는. 저 같은 경우는 1차 준비하고 그냥 벼락치기로 그냥 네네. 아보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운임적 개정 사항이라는. 챙겨보지 못하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관세평가 자체의 시험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거의 이제 법령 기술 문제 쪽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높지 않았었는데, 이 법령 기술 문제가 조금 위주화된 게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합격권을 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관세평가 과목의 전체적인 지배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 정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사례도 같이 좀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암기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한 반복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공부적인 범위를 많이 넓히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겹게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관세평가 시험식 공부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업에서 계속 너무 들어가지고 지겨워서, 관세평가는 내가 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다른 강의에 비해서 복습할 시간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거 공부할 거 많거든. 관세법 얼마나 많아요? 200 몇 조까지 있잖아요. 지금 벌써 한숨 나오시죠? HS 얼마나 많아요? HS 실질적으로는 먹는 것까지 나올 때는 좀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먹는 거, 마시는 거, 음료 나오는데 갑자기 39류, 40류 나오고, 신발 나오고, 의류 나오고, 그 다음에 기계로 나올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29, 28류는 이거 진짜 해야 돼? 할 정도. 내가 그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런 물건이 수입되기는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HS는 외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냥 28류, 29류 수입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HS를 관세사 입장에서 28류, 29류 물건이 들어왔었을 때 MSDS를 보거든요. 뭔 말인지 몰라요. 화학식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스터디를 하는 거지. 그렇게 현재 관세사도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얼마나 공부량이 많겠어. 무실 요즘에 어마어마하죠. 무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선생님께서도 항상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어디까지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협약은 너무 많고, 그 협약을 다 외우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한테 힘든데 결론적으로 외우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나는 평가만큼은 이번 수업 시간에서 너무 지겹게 반복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출문제랑 문제풀이 갔었을 때는 한두 장이라도 쓰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랑 문제 갔었을 때는 지금 쓰기의 타임이고, 여기까지는 암기의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인 거지? 그래?
시험 스타일을 이런 거야 라는 걸 좀 느껴보는 타임이고, 문제풀이에서는 그걸 내가 직접 써보는 타임인 거죠. 그래서 압축부터 시작해서 기출 문제까지 다 갔었을 때 우리는 시험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시간이 있어요. 압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관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지급 가격에 정의를 쓰시오, 관세법제 30조를 쓰시오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암기 위주의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기출 문제랑 문제풀이 갔을 때는 우리가 약간 간이 시험을 보겠죠.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런 걸 분석해서 한번 써봐라 라는 것을 시험 시간 한 20분 뭐 정도, 수업 시간 한 20분 정도 혹은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 시간을 여러분이 천천히 걸어오시기만 한다면,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업 시간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시기만 한다면 암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답하는 걸 굉장히 많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소규모 강의가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툭툭, 그래서 어떻게 뭐였죠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좀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수업 당연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여러분한테 알아서 물어보는 거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저한테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세법 제30조를 술술술술 얘기할 정도로까지 말로 얘기해야 쓰기가 돼요. 말이 안 나오면은 쓰기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언어를 배웠을 때의 그런 프로세스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기서 충분히 암기를 하고 가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전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평가가 암기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 천저히 작아요. 근데 그걸 내가 굳이 여러분한테 더 늘려드릴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쳤던 권리사용료라든 생산지원비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야. 오히려 뭐 가세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왔던 거지. 그래서 요즘엔 지금 핵심에 비켜나간 암기형 문제들 이렇게 계속 발산해서 나오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꼴 수 있는 거 꼴까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문제화돼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운임 관련해서 봤었을 때에도 그동안 우리가 운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게 문제화됐어요. 그리고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정환율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제 이것까지 깨끗하게 다 암기해서 준비해서 오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계속 세밀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2달간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더 이상의 그 공부 범위를 저는 확장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관세평가에서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령, 그리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만 암기하셔도 여러분이 최소 합격권을 들 수 있을 만큼의 점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관세평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곁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약간 이제 갑옷을 입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책이 안 나와가지고 프린터물로 대체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작년 책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책의 두께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보시면 굉장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책이 출간되면 이 정도 두께일 거예요. 근데 그 뒤쪽 보면은 제가 관세법 관련된 법령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법령을 빼면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얇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 친구분들은 결론적으로 이 책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 암기를 할 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가 예를 들어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은 기본서를 좀 프린팅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협약 관련해서 웬만한 건 다 빼놨어요. 불필요한 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빼놨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서 가져가야 될 문장들을 위주로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평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평가는 암기를 할 때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문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어랑 문장 자체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에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가 입장에서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평가의 입장에서 쓰고자 하는 단어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구매자 자기개선 활동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거를 구매자 자기개선 활동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이 단어만 쓰면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얘가 직접적으로 핵심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구매자 자기개선 활동 비용, 실제 지급 가격, 거래 가격, 이런 기타 등등의 관세 평가적인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논술로 버무려 주는 게 이게 바로 관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법령 문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사례 분석력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논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풀 강의를 하셨을 때는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제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수험 시간에 앉아가지고 다 채점을 일일이 해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수험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일주일 지나면 내가 뭐 썼던 그 느낌을 까먹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이런 문제야. 운임인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막 썼어. 그냥 어떻게든 써냈어. 근데 일주일 뒤에 내 뭔가의 그 리뷰를 보게 되면 그때 어떤 감정을 썼는지 생각 안 나고 내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점수만 확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문풀 강의에서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다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논술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자신만만하는 게 관세평가 과목이지만 그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되게 앞뒤 서술어 안 맞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충 쓰고 이게 논술 문제인지 그냥 답지 문제인지 모를 만큼 되게 문장 구성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내가 지금 한국어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관세평가적인 이해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쓰기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쓰기라는 연습하기 전에 우리는 암기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 강의 했었을 때에 대한 설명이 반복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강의가 왜 10회로 되는 이제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매주 오전에 좀 시험이 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강의가 좀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 있다면 이번 압축평가 강의만큼은 빼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쓰기라는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훑어봐야 되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되게 쓰기가 어렵거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달 동안은 이런 부분을 좀 잘 따라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제 말이 조금 빠르실 수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강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평가 총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발표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영 이런 거 대학 가면 발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세일즈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고객사를 만났었을 때 네, 이렇게 발표를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몇 년을 해도 떨리네요. 여러분과 처음 만나면 항상. 그래서 제가 약간 떨릴 때 조금 더 말을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사를 만나고 뭔가 제가 미팅도 많이 하곤 했지만 오히려 뭔가 떨린 사람이 조금 더 업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떨고 있다라는 점.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 정말. 안 나아지던데요 이거? MBTI가 저는 E인데 이호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 총설 볼게요. 그럼 관세평가를 왜 공부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간단한 건데 자, 관세평가는 뭐죠?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관세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과세표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관세평가만큼 실용적인 학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전에 저희가 비디오 끄고 말씀드렸지만
관세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사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그만 뭐 소기업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세율적인 부분이 더 민감을 해요. 근데 이제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관세 평가를 봐셨을 때 여러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평가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뭐 생산 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 평가적인 이슈 때문에 개인이 뭔가 뭐 이슈가 됐다라는 건 거의 없죠. 보통 솔직하게 내가 사온 가격을 뭐 세관 신고를 똑바로 하게 했었으면은 이거를 뭐 문제가 될 이유는 없잖아. 근데 관세평가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슈가 되는 애들은 뭐냐면 대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관세평가적인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간접 지급액이라든지 법정 가산 요소라든지 혹은 공제 요소가 이슈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정확하게 잘 매기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을 정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세율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1교시 다 진행하셨나요? HS도? 그쵸. HS에서 배울 거고요. 이 HS에 따라서 우리가 세율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HS에 따라 세율이 정해졌는데 또 이게 HS도 이게 있어. 세 번이 뭐 2901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A 세율, C 세율, 그리고 F 세율, 그리고 WTO 세율 뭐죠? FTA 세율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율에 대한 구분을 잘 적용하는 게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율 구분에 대해서 관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뭐 세율의 적용이 우선순위 하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FTA라든지 뭐 국제협력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자간 협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덤핑도 생기고 있고 뭐 별의별 게 많고 할당관세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많기 때문에 적절한 세율 구분을 매칭하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 세율에서는 이 HS에서는 어떤 세율 세 번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주고 이거는 관세법적인 영역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덤핑, 할당 이런 데 봐서 용도세율이 또 있어요. 그 용도세율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뭐가 끼어들어가냐 했더니 사후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관세평가는 여기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율은 HS에서 몇 퍼센트 정확하게 그냥 찝어줘요. 근데 그럼 그 앞에 있는 과세 표준을 적정하게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관세평가는 항상 이런 느낌이 있어. 관세평가는 항상 중요한 뭐냐면 이 물품의 가격 혹은 가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밸류와 뭐 프라이스에 대해서 앞에서 기본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 물건의 가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프라이스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는 그 가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덤핑을 했는지 할당에 대한 건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이 적정하게 구성됐는지를 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는데 이제 밸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뭐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희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물건 분필은 가치가 있죠. 이것도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근데 그 가치를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숫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숫자가 된 게 뭐냐? 가격이라는 거죠. price. 즉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숫자로 합의를 했는데 그 숫자로 된 합의가 가격인 거고 구매자는 그 가격, 숫자에 대한 합의된 가격을 줘야 판매자에게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세평가를 하자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하고 있는 WTO 평가 협정이고요. 우리는 이걸 거래 가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평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거래 가격을 우리가 과세표준을 쓸 거고요. 거래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거래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세청에 납부해야 될 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관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 관세를 적정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저는 정말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좀 보고 살잖아요. 그래. 근데 관세청 입장에서는
자, 이거 여담이에요. 관세청 입장에는 뭐야, 얘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세수를 좀 높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긴 하겠죠. 근데 무조건 요즘에는 관세청이 세수를 높게 잡아가려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심사를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너 여기들 뭐야 관세 조금 냈어? 하면서 그것만 드립답해요. 요새는 과다신고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과소신고도 같이 보죠. 그럼 왜 과다신고도 같이 보시나요? 라고 했었을 때 관세청은 뭐까지 본다? 외환까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은 이제 과다신고도 같이 봐요. 외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실무에서 외국한 거래법을 봅니다. 관세청이 실질적으로 외환 관련된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도 같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관심사를 나왔었을 때 가격에 대해서 과다신고도 같이 요즘에 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 과다신고 됐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외화가 과다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혹은 뭐 어떠한 산업인지 굉장히 좀 이슈되는 산업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A라는 게 A라는 게 실질적인 거래 가격인데 그 얘네들이 수입하는 그 기업이 B를 붙여가지고 수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붙여가지고 국내 판매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국내 판매된 가격에 의해서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는 산업이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지원금을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익 가격 올린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과다신고에 대한 이슈를 물고 외환까지 같이 들어와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관세평가를 했었을 때 일반적인 기준, 저도 처음 뭐 관세사 생활했었을 때 일반적인 기준은 뭐야, 무조건 높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다신고, 과소신고 이슈가 없게 적정 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관세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관세사가 되면 여러분이 일을 하고 검토하고 발생하는 일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세사는 항상 성장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일을 모르겠어. 근데 관세사는 항상 새로운 일에 직면하게 돼요. 너무 왜냐면 계속 예를 들어서 배터리 이런 것들 이상한 옛날에는 이런 게 이슈가 안 됐었잖아요. 물건 자체도 이렇게 새로워지고 거래 관계도 새로워지고 세계적인 정세도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박혀 있거든요. 상황허가를 다 받아줘요. 러시아로 나가는 애들은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근데 대부분은 거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관세사는 굉장히 역동적인 직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시게 되면요.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이 확정되어야 되면 그중에 관세법은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제가 아까 가격이라고 얘기했는데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량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37069, HS 37069에 해당하는 영화용 필름만 해당해서는 그 필름의 길이만큼 우리가 종량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배우는 관세평가는 가격을 어떻게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평가의 법원입니다. 관세평가의 법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WTO 평가 협정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WTO 평가 협정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내용을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나눠가지고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WTO 평가 협정을 법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WTO 평가 협정을 거의 법만큼 중요하게 우리 관세법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관세법, 그리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것이 그리고 WTO 평가 협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 연역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 강의도 진행하도록 할게요.